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되게 많은 개념이 들어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가족에 대한 초반부 강의니까 대략 조금 이렇게 개략적이고 넓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가족 안에서의 가족 안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죠. 원래 이제 이 가족 치료라는 개념이 어디서 생겨났냐면, 미국에서 1950년 정도에 가족들을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족 연구가 대략 어떤 연구였냐면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가족을 연구를 했어요. 거기서 이 연구를 굉장히 좀 크게 미국에서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가족들이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의 의사소통의 방식이나 서로의 관계 양식들이 조금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 한 명이 환자인 것이 아니고 이 가족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환자의 병리를 조장하는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큰 게 뭐냐면은 이중 구속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가족들의 의사소통 속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발성이 있어야지, 응? 자발적으로 해. 여러분 이 말이 어때요? 이런 학원이 있다고 해요. 자기 주도 학습 학원. 이게 이제 이중 구속 이론에서 말하는 이중 구속 이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발성이라는 것은 진짜 그 말대로 자발성이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자발성인데 부모가 명령을 하는 거죠. 너는 자발성을 좀 가져. 자발적으로 좀 해봐. 이미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학습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도 학습 학원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지 않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맥락적으로 또 여러 가지 뜻이 있기는 하겠지만 언어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때에 실은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가정을 이렇게 연구를 해왔더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아이에게 어찌할 수 없는 그 구덩이 같은 상태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흔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들에게 야단 듣고 막 그럴 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너 그러려면 나가. 막 이렇게. 응? 너 나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응. 부모들이 이제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서 네가 이걸 잘못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너 나가!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때 얘는 말은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면 안 돼. 나가면 혼나. 막 이렇게. 저도 뭐 어렸을 때 애들에게 너 그러려면 집 나가.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막내가 집을 나가더라고요. 바로. 나가라고 했더니 깜짝 이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이런 메시지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마음속에 뭔가 이 신호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뭔가 이렇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한마디로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오지 마. 뭐하러 와. 그러면은 그래 엄마는 내가 안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되게 이중적인 거죠. 그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또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이런 그런 이중 구속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연구해 보면 그 정서적 문제가 가족 내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문제들이 가족들에게 있어요. 그러면은 다 가족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 누군가가 우울증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우울한가? 그 사람이 왜 조울증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망상이 심한가? 그러면 이 사람의 증상은 이 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실은 이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피곤하면 나는 어깨가 뭉쳐. 나는 피곤하면 눈이 피곤해. 나는 피곤하면 배가 아파.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깨가 막 뭉치고 아파.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니까 일을 좀 줄여야 되겠어. 이렇게 신호잖아요, 신호. 이 어깨가 아파. 이 어깨만 치료하면 돼.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잖아요. 이 가정에서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마치 피곤한데 이 피곤을 조절하라는 신호로서 어깨가 아픈 것처럼 이 가족에 문제가 있는데 이 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신호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려면 이 사람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족 내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 힘의 불균형이라든지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정서를 표현하는 대화의 문제라든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뭔가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치료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을 그냥 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이 가족적인 부분, 가족의 문제로 볼 때 이 한 사람의 이 신호가 주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를 우리는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히 그런 그 개인적인 문제를 보지 말고 조금 더 가족 구조적인 문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불안이 많아? 물론 이렇게 다음에 연구를 했더니 분열증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질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점점 연구를 할수록 알게 되었어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생물학적인 타고난 기질이 아주 중요해요. 다 이걸 그 엄마가 좀 그랬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치료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뇌의 영향, 어떤 내 생물학적인 영향이 강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 가정 내의 역동들도 상당히 나를 사로잡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유명한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베이트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그 대화 가족 치료라는 것들을 발표했는데, 이분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정신적인 질병은 모두 잘못된 대화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느냐의 맥락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뭐가 되라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다음 시대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되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인간, 강건한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강건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이 가정의 맥락 안에서 이 아이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죠. 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웬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분화와
융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론적으로 구축을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조부모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제 엄마의 영향에 엄마의 미성숙한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식이 누구냐면요. 엄마가 가장 집착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제일 많이 이렇게 가져가냐면은 내가 가장 집착하는 아이가 그걸 가장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 아이가 이제 미성숙하게 되겠죠. 내가 이제 미성숙한데 내가 아주 제일 여러 아이 중에서 이 아이를 가장 기대하고 이 아이를 가장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가장 많이 가져가요. 근데 이 약점을 많이 가져간 이 아이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했냐면 보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수준에 맞는 분화 수준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거리에 있어서 어떤 융합에 있어서 뭔가 미성숙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미성숙한 수준의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부모가 이 미성숙한 아이를 길러서 또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또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 아래 세대를 또 길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대에서 세대로 가는 동안에 미성숙성이 더 깊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고 미성숙해 있고 상처 있고 뭔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세대에서 세대로 그대로 전수가 되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혜연이 말할 때는 3대째가 되면 진짜 병자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섭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자식이 부모 사이에서 미해결된 과제들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가장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결혼하려고 하면 열심히 뭐 혼수 준비하고 뭐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죠. 우리는 이제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은 심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의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너무 상처받았어.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는 이거야. 난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 이걸 치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 이 마음속에 그런 갈등과 그런 미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한다고 보냐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 미해결된 갈등을 가지고 그 사람과 다시 그걸 해결해 보려는 그런 어떤 역동이 있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친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갈등, 둘이 가지고 온 마음의 갈등이 더 심하대요. 그래서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실은 부부 치료를 하거나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겼거나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살펴보는 게 뭐냐. 원가족에서 이 사람이 미해결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지금 시집을 왔는가, 장가를 왔는가를 빨리 우리가 살펴봐요. 왜냐? 실은 갈등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인 것 같은데 실은 그 세대에서 내려온 갈등 때문에 빚어진 부부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신들은 몰라요. 그냥 이게 우리 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나요? 자, 그럼 나는 어떤 거냐? 나는 우리 가정에 미해결된 문제들.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또 어떤 거냐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은 나에 대한 나의 관점. 나는 누구인가? 그럼 그 누구인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누구라고 봤는가에서 오는 거예요. 엄마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된다고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자존감이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잘 책임지고 사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아이의 필요를 돌봐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일에 나는 열등감이 심하고 나는 나로서 내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떠냐면은 아이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자신에 대한 자기정의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너가 나의 자존감이고 나의 정의가 되어주어야 된다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엄마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나는 또 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실은 건강한 엄마는요,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기보다는 내가 이 아이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로서 있게 하고 자연스럽게 자기로 자라게 할 수 있는 엄마가 건강한 엄마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냥 나로서 자라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치료 개념에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진짜 자기예요. 진짜 자기. 누군가에 맞춰주거나 누구를 위해서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자기로서 나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제가 여러 가지의 의미의 이 가족 역동 안에서 나를 살펴보았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의미 속에서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떤 가족이었고 어떤 역할을 했고 엄마의 어떤 필요에 적합하게 내 인생이 자라나 있는가, 진짜 자기로서의 나는 얼마나 남아있고 가짜 자기로서의 나의 역할은 도대체 얼마나 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기로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